우리 아빠는 직장에서 잘리고 술에 쪄들어 살이 분발 못하시다 엄마가 자살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리시고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을 다니신다. 그러다 지금의 새엄마를 만났고 새엄마는 아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집주인 행세를 했단다. 처음에 난 새엄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아빠에게도 잘했고 나한테 역시 잘해주었으니까. 하지만 곧 새엄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아빠에겐 잘해주는 반면 여동생 연주는 마치 없는 사람인 듯 무시했다. 식사 시간에도 연주의 밥은 차려주지 않았고 연주가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꽃을 따주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몸은 약하지만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연주는 점차 소심해져 갔다. 하루하루 새엄마의 눈치를 본다고 살마저 빠지는 연주를 위해서 연주의 오빠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연주가 아무 말 없이 내 방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유를 물어도 연신 고개만 저으며 아무 말 없는 연주를 달래재우고 거실로 나가니 연주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 쓰레기통에 있었다. 난 곧장 새엄마에게 따지니 새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냄새나서 버렸다고. 냄새나면 빨면 되는데. 새엄마는 확실히 연주를 싫어하는 게 분명했다. 새엄마는 노골적으로 연주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연주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연주의 물건을 하나 둘씩 버리기까지 했다. 오빠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빠에게 따졌다. 아빠도 안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이었다. 허나 그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이 녀석이 아빠도 알아야 된다고요. 저 여자가 얼마나 연주를 못살게 구는데. 아니 이놈아, 엄마한테 저 여자 알아니? 아빠는 내게 뺨을 때리며 역정을 냈고 연주는 겁에 질린 채 지켜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그녀에게 홀리기라도 했는지 우는 연주를 뒤로 하고는 그녀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고만 했었다. 난 울고 있는 연주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연주는 자신 때문에 혼이 난 내게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연주야,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을까? 새엄마는 그날 이후로 연주뿐만 아니라 나까지 괴롭혀댔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약을 먹이려 하고 내가 조금만 대들거나 하면 손과 발을 묶어 결박했다. 더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결국 난 연주와 이 집에서 도망가기로 했다. 연주와 나는 새벽을 틈타 집을 나왔고 목적지도 없이 막연히 걸었다. 몸이 약한 연주가 지칠 때면 연주를 등에 업고 발길 닿는 대로 계속 걸었다. 그러다 얼마나 걸었을까? 점점 해가 떠오르고 있고 전철역이 보였다. 큰 길 따라 걷길 잘한 것 같다. 오빠, 나 배고파. 그러고 보니 오래 걸어서 그런지 아침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이 느껴졌다. 당장에 가지고 있는 식빵을 연주랑 나눠 먹고 역 앞에 벤치에 걸터 앉았다. 막상 집을 나오긴 했지만 당장 연주랑 나랑은 갈 곳이 없었다.
너무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너네 집 나왔니? 누군가 말을 걸어 쳐다보니 선한 인상의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 모습에 연주는 내 등 뒤로 숨어들었고 나는 경계심의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아저씨는 너희같이 집 나오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을 믿을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어딨어요. 요 녀석 똑똑하구나. 그래, 그렇지. 아저씨도 공짜로 먹여주는 건 아니고 내 일을 도와주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일요? 저기 저 도로 건너편에 주유소 보이지? 저기가 아저씨네 주유소야. 저기서 오는 차도 닦고 청소도 하고. 어때? 이 아저씨 말을 다 믿을 순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우리에겐 솔깃한 제안이었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또 도망가면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요 녀석, 보기보다 싹싹하구만. 춥지? 들어가자. 아저씨를 따라간 곳은 주유소 뒤편에 있는 창고였다. 창고로 연이 쾌쾌한 냄새가 났다. 연주는 살짝 불안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을 꼭 잡았다. 여기가 너희가 이제부터 지낼 곳이야. 창고라 좀 그렇긴 해도 지내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한 아저씨는 연주를 힐끗 보더니 연주에게 다가가 귓볼을 만지며 침을 삼켰다. 연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내 뒤로 숨었다. 아저씨는 그런 연주를 보고 피식 웃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아침밥 안 먹었지? 뭐 먹을 게 좀 있으려나? 추우니까 일단 들어가 있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창고로 들어가자 창고 문이 닫히며 자물쇠로 잠그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열어줘요. 금방 올 테니까 거기 얌전히 있어. 문을 아무리 세차게 두드려도 내 손만 아플 뿐이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연주와 내가 아닌 어떠한 인기척이 났다. 거기 누구 있어요? 다가간 그곳에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몇몇이 구석에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신기할 법하기도 한데 남자애들은 그저 심드렁한 눈빛으로 말없이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저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왔어? 내 물음이 살짝 웃겼는지 한 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몰라서 묻는 거야? 넌 어떻게 왔는데? 똑같지 뭐. 여기 생활은 어때? 괜찮아? 넌 괜찮아 보이냐? 사장이라 새끼가 하루에 한 끼만 줘도 감사히 산다. 아, 근데 왜 니들뿐이야? 다른 여자애들은 없어? 여자애들? 나 오기 전에 몇몇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결국 다 팔려갔겠지. 팔려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 새끼 진짜 멍청한 거냐? 팔려나간다고 말 그대로. 말을 끝마친 아이는 자리를 정리하더니 그대로 눕고 잠을 청했다.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 빠르게 도망가야 된다. 창고를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연주를 위해서라도, 날 위해서라도 여길 꼭 벗어나야만 한다. 창고 한편에 있는 책상 위에 공구함이 눈에 보였다.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공구함을 뒤지니 건전지로 사용한 듯한 전기톱이 보였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작동이 되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 전기톱은 작동된다. 연주를 뒤에 세워놓고 아저씨가 올 때를 기다렸다. 아저씨가 문을 여는 순간 그때를 노려야만 한다. 문 밖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손에선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기다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잠을 청하던 남자아이들이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전기톱을 들고 있어 그런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문 밖의 발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이 묶인 채 하얀 방 침대에 묶여 있었다. 내 옆에선 연주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연주야, 어떻게 된 거야? 연주야, 괜찮아? 연주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고는 날 걱정스레 쳐다봤다. 난 괜찮아. 근데 여긴 어디야? 연주는 다시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어딘가에 갇힌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도망쳐야만 한다. 특수유리 뒤편엔 그런 연철을 쳐다보는 연철의 부모님과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사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연철의 부모님이 먼저 입을 뗐다. 가출하고 난 뒤 주유소로 갔나 봅니다. 그 주유소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자신을 가둔 사장을 전기톱으로 죽였고요. 주유소에 온 사람에게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기절해 있는 걸 병원으로 후송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된 건지 연철의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혜미가 동생과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을 그렇게 아끼더니 그 후부터 마치 동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흰 저 지경일 줄은 결코 몰랐습니다. 지금 연철군은 이중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인격 안에 동생의 인격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격들을 마치 두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긴 한데 연철군 같은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동생과 대화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동생에게 위해가 가한다고 느끼면 연철군의 인격이 급격히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확답드리기 힘듭니다. 연철군의 인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인격 또한 지나치게 망상적이라서 현재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연철은 여전히 우는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연주야, 울지마. 오빠가 지켜줄게.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만 큰아저씨랑 있어. 선혜야? 아빠는 앞을 볼 수 없다. 아빠는 보이지 않는 두 눈 대신 손을 연신 허공에다 허우적거리며 내 목소리를 따라 걸어갔다. 그러한 아빠를 보며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귀엽고 아빠는 지팡이를 던지고는 양팔을 미친 듯이 저으며 고함을 질렀다. 선혜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딨니? 빨리 아빠한테 와. 아빠,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선혜야,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의 어깨에 들쳐매진 채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잠에서 깼을 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옷은 식은 땀으로 인해 축축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이다. 아빠를 떠난 날, 그날의 꿈. 이렇게 꿈을 꾸고 나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지만 꿈에서라도 아빠를 볼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30분 뒤면 영업시간이니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써니, 일찍 일어났네. 잘됐다. 아까부터 저 손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가 첫 손님 받아. 마담 언니의 손짓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팔짝 웃어 보였고 팔짱을 끼고선 그를 이끌며 1층에 있는 방, 그 음침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붉은색 전등 하나와 이불 하나, 또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으며 이불을 펼치면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런. 서로의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거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친다. 시간에 지체되거나 한 번 더 요구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볼일만 치르고 곧장 가는 편이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질 않아 언니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아 다행이다. 이곳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울리는 소리는 매우 불쾌하다. 오늘도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밤낮 바뀐 지 오래라 아침만 되면 졸음이 밀려온다. 남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밥. 내겐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문에 달려있는 종소리가 울린다. 영어 끝났어요. 막내인 내가 밥 먹다 말고 나가니 큰아저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큰아저씨? 어쩐 일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저씨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열어보니 잘 익은 사과였다. 어째 보면 볼수록 이뻐진다? 아이 참 아저씨도. 아빤요? 아빤 잘 계세요? 그럼 잘 있지. 요즘 너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곤 얼마나 열심인지. 요즘 그 동네에서 네 아빠 모르면 간첩이여. 아,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돈은 제가 모아서 갈 테니까.
하여간 내가 옆에 딱 붙어서 말려줄게. 그나저나 얼마나 남았지? 1년 안에는 정리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너랑 너희 아빠한테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원망 안 해요. 제 선택이었잖아요. 그래도 빚 갚으면서 모은 돈이 제법 되니까 아저씨 저한테 아무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빠 걱정은 말거라. 내가 책임지고 잘 모시고 있으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거라. 마담한테 할 말이 좀 있으니. 아저씨도 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라는 거죠. 마담 언니 귀에 닦지 않겠어요. 어쩌겠어. 그리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한걸. 알겠어요. 이따 가실 때 조심히 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으로 돌아온 나는 마음이 들떠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아저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서 아빠의 근황을 말해주고 가는 날이면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아빠가 잘 지내고 있어 보여 안도감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잠 못 들 땐 여기 오기 전 유일한 내 보물이었던 효녀심청이란 동화책을 읽는다. 이미 닳고 닳아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책보다 잘 보였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심청이는 동화 속 주인공이며 마치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 심청이와 같은 결말을 올 것을 기대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금방 눈이 감기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다. 또 왔슈? 마담 보고 싶어서 왔지. 어련하시겠어. 그나저나 뒷감당 어쩌려고 그러슈? 어쩌기 뭘 어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나도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짝은 더해. 제 아빠는 살아있긴 허요? 글쎄다. 나도 그날 이후에 본 적이 없어서 시덥다는 얘긴 됐고 뜨끈한 마담 아랫방 구경 좀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1년에 한 번 오던 큰아저씨의 방문이 요즘 들어 잦아졌다.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소녀랑 너희 아빠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영 네 아버지가 매일같이 네 안부를 묻잖아. 나야 뭐 네 아빠 등살에 치여 이렇게 자주 오지만. 아, 그렇구나. 아빠도 참. 아, 맞다. 아저씨, 요즘 아빠는 어때요? 저번에 많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린다고 말려줘야 말이지. 너가 더 알 거 아니야. 네 아빠 고집불통인 거. 오늘도 새벽부터 큰 길에 나가 있는 걸 겨우 데리고 들어왔어. 감사해요. 뭘? 유자차 이거 맛있네?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과도를 들고 있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자차를 더 먹으려고 일어나는 아저씨의 등을 그대로 찔렀다. 단말마의 비명이 들리자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왔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내 걸음은 기억을 더듬어 자연스럽게 아빠와 헤어진 장소로 가고 있었다. 다행히 주머니엔 여분의 돈이 있었다. 아저씨가 쫓아올 것이란 불안감보다는 아빠가 그곳에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어서 그런지 몇몇 노숙자들 외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졌다. 눈에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 이 개 같은 년. 너가 여기로 올 줄 알았지? 울고 있던 내 등 뒤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다. 고개를 돌리는 1분 1초가 마치 멈춰진 시간 마냥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짐작했던, 또한 아니길 바랬던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며 구석진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아저씨가 거칠게 나를 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이런 씨. 야, 은혜를 모르는 것도 유무수지. 아씨, 더럽게 아프네. 은혜라고요? 우리 아빠 어딨어? 어딨냐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씹어 죽여도 모자랄 새끼야. 우리 아빠 어딨냐고. 니네 아빠? 나야 모르지. 뭐? 아이 미친년아, 생각을 좀 해. 어린 양 갖다 팔았는데 병신인 니네 아빠를 내가 돌봐야 돼? 내 입에서 얼마나 어금니에 힘을 줬는지 으드득거리는 이빨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분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과도로 한 번 더 찌르게? 머릿속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괴성을 지르며 무작정 덤벼들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내팽개쳐졌고 얼마간의 발길질에 온몸이 으스러질 듯했다. 잘됐네.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착한 아저씨 노릇하느라 똥줄 탔는데. 어디 보자. 너 그새 먹음직스럽게도 자랐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을 걸 그랬단 말이야. 씨, 개새끼. 그래, 반항을 좀 해줘야 재밌지. 눈물과 피가 범벅이 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 내 동화도, 내 인생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빠를 버릴 때 아빠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 자기 위안일 뿐이었나?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내 혀를 앞니빨 사이에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옷을 벗기던 아저씨의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더니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고개를 드니 벽돌을 들고 몰골이 많이 상해 보이는 아빠가 서 있었다. 선혜야? 아빠? 아빠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더해 그간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절뚝거리며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 품에 안겨 그동안에 쌓아뒀던 눈물을 마구 쏟았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울면서 달래며 밤을 샜다.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나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쁜 딸 얼굴을 몰라도 우리 딸 목소리만큼은 아빠 머리랑 아빠 귀랑 아빠 가슴에 녹음되어 있지. 아빠랑 헤어지던 날에도 내 목소리를 따라 정확히 내가 있던 곳으로 걸어오던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우리 딸,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응? 뭔데? 다시는 아빠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마. 어? 알겠어. 아무래도 좋다. 지금 당장 갇힌 돈 하나 없고 도망자가 된 시대지만 정말이지 아무래도 좋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서야 제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화려한 백조가 되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 입양아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평범한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님이 날 입양하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이다.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결심이 섰을 때 비로소 나를 입양하지 않았을까 라고 나는 생각한다. 난 어렸지만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친부모님이라 생각했고 가족이라는 행복함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며 감사히 살았다. 하지만 곧 아이에 대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가 사라져서일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하던 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 당시에 난 동생이 생겼다는 기쁨에 부모님 얼굴의 검은 그림자를 전혀 알아챌 수 없었다. 동생이 생기고 난 뒤부터 부모님의 모든 관심은 동생의 독차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부모님이 항상 내게 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부모님은 사이가 돈독해지셨고 곧 둘째 동생을 낳으셨다. 솔직히 전보다 나에게 소홀해지긴 하셨지만 나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기에 동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난 그런 동생들을 위하는 형으로 살면 된다.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나의 헛된 희망이었다. 내가 초등학교로 입학했을 무렵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집안 사정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새부터인가 난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또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눈치를 받고 눈의 가시로 여겨지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나의 착각이 아니었다. 첫 번째, 동생과 장난을 치다 동생 얼굴에 상처가 났을 때 어머니께서 내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혜도 모르는 것, 어디 가서 조용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학교에서 좋아온 아이라 왕따를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겐 근본 없는 아이라며 수군거림을 당했지만 난 슬퍼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들의 말은 진실이었으니까.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내 존재가 한낱 밥버러지라 여겨졌다. 내가 설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난 무작정 집을 나섰다.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다. 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껌을 팔아 근근히 목숨만은 연명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땐 주유소 알바, 신문 돌리기, 막노동, 그리고 종이 따위를 내다 팔며 생활했다. 그렇게 조금씩 번 돈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대학도 가게 되었다. 1년 휴학해서 등록금 마련하고 1년 학교 다니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졸업했지만 내 인생에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이다. 난 대학을 졸업한 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적이었다. 하루 밥 한 끼만 먹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던 어린 소녀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삶의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 성공한 날 보면 반겨줄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엔 나이가 드신 부모님과 장성한 두 동생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내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난 무엇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을까? 그들의 기억엔 난 없는 사람인데 내겐 아무도 없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재산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기부할 것이다. 난 삶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글을 끝마치려 한다. 살면서 올려다보지 못한 하늘이 이렇게 푸를 줄이야.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공부면 공부. 친구들 입방아에 나를 멋진 딸이라고 불리우는 내게도 단 하나에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어릴 적부터 꾸준했고 그만큼 후회와 죄책감이 항상 뒤따랐으며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순간만큼 나도 모르게 저질러버리는 손버릇. 바로 도벽이다.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는다. 훔쳐도 된다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내 몸은 그 일을 행하였고 아차 싶을 땐 내 손에 내 것이 아닌 다른 이의 물건이 들려 있었다. 이런 나의 만행은 초중생 때 알려졌고 그에 난 왕따를 당하게 되었다. 하여 고등학교를 먼 곳으로 이사와서 다니는 이유는 이 못난 습관 때문이다. 난 평소 활발한 성격과 호감형 얼굴 덕에 금방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내 곁엔 항상 친구들이 모여 순탄한 학교 생활을 시작할 것만 같았다.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아니면. 과학실 이동 수업 시간. 담임 선생님과
간단히 이야기를 마치고 나 홀로 텅 빈 교실에 들어온 게 화근이다. 반 친구들은 이미 각실로 이동했고 교실엔 나 혼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난 귀신에 홀린 듯 아이들의 가방을 뒤졌고 친구의 지갑을 들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한 아이에게 들킨 것이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아까 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투투라는 별명에 걸맞게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여드름이 가득하고 메기처럼 입이 뚝 튀어나와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사신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다. 내게는 달리 방도가 없다. 다지는 그 끔찍했던 학교 생활로 돌아가긴 죽기보다 싫다. 난 찌푸라기라도 잡는 심장으로 눈물을 보이며 그 아이에게 걸어갔다. 모르는 척 해줘. 제발. 부탁할게. 왜? 제발 모르는 척 해줘.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스러운지 한 번 터진 눈물은 말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진짜 제발. 제발 부탁할게. 응? 그럼 내 부탁도 들어줄래? 좋아. 뭐든 들어줄게. 그러니까 비밀로 해줘. 그래. 내 부탁은 3개야. 우선 첫 번째, 나에게 매일 인사해줘.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어떠한 어려운 부탁이라도 이 순간은 다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만 대강기 하듯 대답했고 비밀을 지켜준다는 이 아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은정아, 안녕? 그날 일은 정말 허망하리만큼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그리고 그 아이는 뒷날부터 이렇게 나에게 인사를 건넨다. 삼철아, 안녕? 삼철이 쑥스러운지 뒷머리를 긁적이고는 자리에 앉았다. 은정아, 뭐야? 너 투투랑 친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쟤 되게 애꿎게 생기지 않았어? 웬만하면 무시해버려. 아니, 난 그냥 불쌍해서. 그저 삼자리와 인사를 주고받기만 했을 뿐인데 친구들은 우리 사이를 쭈궁했고 삼자리를 따돌리는데 동조하길 원했다. 나 또한 지금 이 상황이 내키진 않았지만 삼철이가 약속을 지켜준 곳에 있어 나도 약속을 지킬 뿐이라고 내 자신을 위로했다. 쉬는 시간. 잠시 교무실을 다녀오는데 삼철이가 나를 불렀다. 왜? 씻는 건지 안 씻는 건지 꼬질꼬질한 교복과 까치집을 지은 더벅머리에 터질 것 같은 여드름으로 혐오감이 들어 다소 삼철이와 거리를 두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른 게 아니고 2번째 부탁 때문에. 짜증이 치솟는 걸 겨우겨우 참았다. 처음부터 나에게 3가지 부탁을 들어주라 약속했으니 그리고 아직까진 그 일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뭔데? 오늘부터 나랑 점심 같이 먹어줘. 점심을? 알았어. 난 아무렇지 않게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해맑게 웃으며 뛰어가는 삼철의 뒷모습을 보자 걱정이 앞섰다. 지금 인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질타를 받고 있는데 밥까지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오해를 받을 것은 분명했다.
급식소에서 식반을 받고 자리에 앉으려 하자 멀리서 삼철이가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은정아, 내가 자리 맡아놨어.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입가엔 억지 미소를 짓느라 격려를 잃었다. 은정아 뭐야? 쟤가 왜 널 불러? 설마 쟤랑 같이 밥 먹는 건 아니겠지? 아,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친구분 자식이더라고. 엄마가 부탁을 해서 나도 싫은데. 그래? 그래도 그렇지. 난 쟤랑 밥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친구들은 곧바로 나를 두고 자신들끼리 자리를 잡고 식사를 시작했다. 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삼철이 앞에 앉았다. 삼철은 상기된 표정으로 계속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난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만큼 온 신경은 친구들의 시선과 말소리에 집중되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교실로 왔다. 다행히 친구들은 내게 다가와서는 엄마의 부탁을 받고 삼철이와 밥 먹는 거에 대해 오히려 내가 불쌍하다 여겼다. 그리고 난 며칠 동안 삼철이와 밥을 먹었었고 먹는 횟수가 늘면 늘수록 삼철이에 대한 짜증이 커져갔다. 은정아, 왜? 밥 먹는데 부르지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세 번째 부탁하려고. 삼철이의 얼굴로 숟가락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수저는 내려놓고 삼철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지막이지? 응, 마지막 부탁. 뭔데? 나랑 사귀어줘. 참고 참았는데 정말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난 먹고 있던 식판을 삼철에게 던지며 고래고래 고함쳤다. 너 미쳤어? 내가 인사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제발 거울 좀 봐. 그동안 내가 약속 때문에 참고 참아주니까 누굴 병신으로 보는 거야? 여태 말 안 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이 나와. 알아? 왜 사니? 그러고 살고 싶어? 미친 새끼 지르도 풍년이지. 재수없게. 급식소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몰려들어 우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삼철을 뒤로하고 교실로 돌아오니 이미 소문이 났는지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은정아, 어떻게 된 거야? 너 투표한테 완전 뭐라 했다던데? 왜? 아, 몰라. 짜증나게 하잖아. 왜, 무슨 일인데? 나보고 자기랑 사귀재. 투투가? 걔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러게 너가 계속 놀아주니까 주제도 모르고 돈 미는 거 아니야. 전교생에게 삽시간으로 소문이 퍼졌고 삼철이가 지나갈 때 아이들은 하나같이 비웃고 손에 있는 무언가를 던지거나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이후 삼철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에게 다행인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학창시절은 지난날의 추억이 됐을 즈음 나는 삼철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본부장이 되어 있는 삼철과 신입사원인 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일이 실제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큼 삼철은 많이 변한 상태였다. 여드름 투성이었던 얼굴은 미끈해졌고 살에 파묻혔던 이목구비가 빛을 발했으며 순대같이 보이던 입술은 매력적인
두툼한 입술로 변해 있었다. 결코 나는 먼저 삼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삼철이가 먼저 내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삼철은 지난날의 과거는 모두 잊은 듯했다. 그리고 삼철은 내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었고 나름 조심한다고 했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사내 커플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게도 그렇게 끔찍이도 싫었던 과거의 삼철은 이미 내게서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삼철과 애틋한 연애가 시작되고 단 한 차례의 큰 싸움 없이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다. 누가 봐도 선남선녀라고 칭찬에 마르지 않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잘하는 삼철의 모습에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다. 그와의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나이는 점차 30대 중반에 이르렀다. 그와 동갑이긴 하지만 여자와 남자의 나이는 다름에 점차 조급해졌다. 흘러가듯 삼철에게 결혼 얘기를 넌지시 물어도 삼철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매번 넘기기 일쑤였다. 그렇게 우린 30대 중반을 달리는데도 결혼 얘기가 없자 우리 집안에선 시도 때도 없이 압박이 들었다. 먼저 결혼 얘기를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니 부모님의 힘을 빌려 삼철을 집에 초대하기로 했다. 사위를 본다는 기대감에 나보다 더 들뜬 부모님 표정을 보니 왠지 더 쑥스러워졌다. 말끔히 차려입은 삼철의 모습에 뿌듯함도 더해져 마치 벌써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들어가는 기분마저 느꼈다. 어제부터 엄마가 준비한 임금님 밥상 부럽지 않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빠는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내 눈치를 살피셨다. 나는 삼철 모르게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네 삼철이라 했나? 은정이와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인가? 이 상황에 살짝 당황했는지 나를 바라보는 삼철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어주었다. 은정이 나이를 생각해서 조금 서둘러줬으면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저는 은정씨와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순간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느낌을 받으며 내 귀를 의심했다. 결혼 문제로 절 부르셨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을 끝내고 일어서는 삼철을 붙잡으려 일어나는데 평소 혈압이 높으신 아빠가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삼철에게 갈 수 없었다. 아빠가 쓰러지고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는 그를 만나기 위해 회사로 출근했다. 그런데 이미 내 자리는 비워져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유 따윈 생각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렸지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조차도. 물어물어 그를 찾았지만 그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 삼철이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랑 얘기 좀 해. 어? 카페로 와. 그의 간결한 대답에 화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화를 내거나 하는 것 따윈 감정 낭비였다.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커피숍에 갔을 때 나와 달리 언제나처럼 말끔한 모습의 그를 보자 허탈감마저 느껴졌다.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목이 메어 말하기가 여간 어려웠다. 여태 준비했던 말들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 뭐가? 뭐가라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지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소띠는 얼굴에 삼자를 보자 머릿속이 텅 빈 듯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금 말을 이었다. 혼자 똑똑한 척 다 하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랑 나는 급이 다르잖아. 근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이 뭐 애들 장난인가? 현실을 좀 직시해. 그에게 항상 달콤한 말을 들어온 나로선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간 충격이었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던졌고 청첩장이라는 세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나 다음 주 결혼해. 올 거면 와. 아, 그땐 관리 좀 하고 와. 꼬락서니하고는. 집에 초대한 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말만 하고 냉정히 돌아서는 삼차를 난 또다시 잡지 못하고 쳐다만 보았다. 30대 중반. 내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직장도 사랑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난 엄마 얼굴을 몰라.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대. 엄마는 자신보다 내가 살길 원하셨나봐. 아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숨쉬는 것을 보면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매일같이 술만 먹었어. 아직 갓난아기인 날 방치해둔 채. 그런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새엄마를 데리고 온 거였어. 새엄마는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 하지만 자신이 나를 돌보는 건 귀찮았나 봐. 그래도 다행히 베이비시터를 불러주긴 했어. 새엄마는 밤마다 거울을 끌어안고 혼자 말을 했어. 가끔 밤에 새엄마 방을 지나갈 때면 소름이 끼치곤 했지만 아빤 대수롭게 생각했어.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아빠가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나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했었어. 새엄마가 아이를 갖지 못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자라면서 엄마를 닮아간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듯해. 뭐 암튼 이때부터 새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멀어졌고 이때부터 내 인생도 끔찍하게 꼬여버렸지. 아빠는 새엄마와 관계가 악화될수록 나에게 더 집착을 했어. 아직 어린 나에게 화장을 시키고 구두를 신게 하고 엄마가 입었을 법한 옷들을 입히거나. 이거 제법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화장은 할 때 괜찮은데 하고 나면 피부가 얼마나 따끔거리는지. 구두 신어서 발에 물집도 잡히고 옷도 입었다 벗었다 하도 해서 피부가 쓰라렸어. 하지만 뭐 참을만 했어. 그런 날엔 아빠가 피자나 치킨도 시켜주고 갖고 싶은 건 다 사줬거든. 그러다 일이 터져버린 거지.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볼을 쓰다듬더라고.
눈을 뜨니 새엄마랑 싸우고 술을 진탕 먹었는지 눈이 풀려있는 아빠였어. 그 다음 상황이 짐작이 돼? 아빤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나를 덮쳤어. 내 옷을 찢고 내 입술을 탐하고 시발 내 몸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살이 찌꺼나가는 고통에 정신도 없었고 너무 아파 계속 울기만 했었으니 기절하듯 잠든 내가 깼을 땐 다음날 오후였어. 그리고 날 기다린 건 경멸어린 얼굴의 새엄마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날 훑어보는 아빠였지. 상상을 해봐. 이제부터 펼쳐질 지옥 같은 내 삶을. 나는 외부와 차단된 채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고 낮에는 새엄마의 고문에 비할 바 없는 구박. 밤에는 일 끝나고 돌아온 아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엄마를 닮은 인형. 그녀는 머리가 좋았어. 미안. 나도 모르게 흥분했네. 새엄마는 머리가 좋았어. 내 얼굴, 내 몸에 상처 안 내려고 애를 쓰더라. 잘못 상처라도 나면 그날은 아빠가 새엄마를 가만 안 뒀거든. 덕분에 난 몸에 상처 하나 없이 별의별 고문을 당했어. 물고문이라던가 밥을 굶긴다던가 머리채가 묶여 천장에 매달린다던가 등등. 근데 뭐 새엄마가 작정한 날이거나 아빠가 출장가는 날이면 비오는 날 먼지 나듯 봄날에 개잡듯 두드려 맞곤 했어. 내가 집을 나온 날도 아빠는 출장 중이었지. 죽도록 맞았어. 너무 맞아서 한쪽 눈은 분 살에 가려 앞이 안 보일 정도였으니. 내 방에 쓰러져 눕고 때가 되길 기다렸어. 새엄마는 새벽 2시까지 거울을 붙잡고 괴기스럽게 혼자 말을 해. 대충 난 이뻐. 딸년보다 이뻐.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대. 그리고 2시가 되었다는 알람이 울리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거든. 2시가 되자마자 난 그동안 모았던 돈과 옷가지 몇 개를 챙기고 나왔어. 돈? 돈은 틈틈이 모았거든. 아빠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말 잘 들으면 만족했거나 할 때 10,000원, 50,000원, 100,000원씩. 그때가 22살이었으니 근 10년간 모은 돈이 제법 됐어. 지금 생각난 건데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살았나 몰라. 진작에 도망 나올걸. 여튼 난 집을 나와 서울로 향했어. 서울은 넓고 사람도 많고 인간 같지도 않은 부모가 나를 찾아올 리 만무하다 생각했으니까. 서울에서 월세방으로 일을 했어.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바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어. 그냥 달리 뭘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 그리고 서울에 와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 하나. 우리 엄마는 정말 이뻤다는 거야. 남자들의 대시가 끊이질 않았거든. 그러다 바에서 알게 된 남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내 남편이야. 그이는 젊은 사업가였어. 하지만 그때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그이와 나는 첫눈에 반했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어.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그이 사업에 보탰고 결국 대박을 터뜨렸지. 우린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어. 지금도 황홀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알고 돈 냄새를 맡던 짐승 같은 것들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아빠라는 놈은 잊을 수 없는 그 끔찍한 눈빛이라고. 새엄마라는 년은 그때보다 더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이야. 그리곤 내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을 했어. 용케도 이혼도 안 했더라고. 난 너무 무서웠어. 이 행복이 깨질 것만 같았거든.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이 두 마리가 이 세상에 사라진다면 내 행복은 지켜지잖아? 그리고 사실 말은 바로 해야지. 이 인간들은 인간에게 포기한 것들이잖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안 그래?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보내드렸어. 시체도 없이. 아주 갈아 없애버렸거든.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나의 행복을 지킨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뿌듯하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아, 문득 생각난 건데 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곳에 민원을 넣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하지만 이곳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다. 아니 글쎄,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 알아드린다니까요. 지금 불편하신 거 외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봐요. 주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당신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공무원 시간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내가 바라는 건 그리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건 절대 큰일이 아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정류장에는 이미 버스의 현지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그리고 시계가 나오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만 내가 이용하는 이곳의 실상은 전혀 다르다. 비를 피할 곳도 없으며 버스가 올 때까지 앉아있을 벤치도 없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기계조차 없다. 난 이것이 너무 불편해 민원을 넣은 것이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 다 가만히 계신데 그쪽 혼자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백만 원씩 하는 그 기계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요. 기계가 없다고 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일사병이라도 걸려 죽었답니까? 아니잖아요. 한여름엔 땡볕에서 버스 기다려본 적 있어요? 얼마나 불쾌한지? 다리도 아프고 더워 죽겠는데 하긴 당신들은 모르겠지. 허구한 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냉방병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 피땀 흘려 내는 세금이나 뜯어먹고 사는 당신들이 뭘 알긴 하겠어? 내 말이 그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일까? 그는 대뜸 버럭하며 내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이에 질세라. 난 굽히지 않고 소신껏 내 속의 모든 말을 토해냈다. 아니요, 아직 다 안 했는데요. 왜요? 심기가 불편하신가 보죠? 근데 이걸 어쩌죠? 당신 하나 때문에 제 말투를 바꿀 순 없겠는데요? 그쪽 한 명이 불편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말투를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곤 대화를 끊어버렸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난 좋게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었다. 이 뙤약볕에 가림막도 없고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기계판도 없고 하물며 벤치까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면 다른 곳까지 빙 돌아서 가야 하는데 매일같이 그런 고생을 사서 하고 싶진 않았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며 좋게 난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에서는 항상 한결같은 대답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나 하나 때문에 몇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대답과 누가 다치거나 죽은 것도 아닌데 웬 호들갑이 나는 그런 대답. 결국은 소가 외양간을 나가면 그때 고쳐주겠다 이 소리 아니겠는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결국 난 이대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 끝끝내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주민들 대상으로 서명이라도 받아오면 그때는 해주실 겁니까? 당연히 그건 아니죠. 미치겠네 진짜.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단순히 버스 정류장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당신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주민들 살기 좋은 동네 만들겠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줬더니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달아? 결국 누군가는 다치고 죽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소 잃고 왼가 고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안 그래요? 이보세요. 말 잘 하셨네. 소를 잃지도 않았는데 외양간을 대체 왜 고칩니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혼자 설레발치면서 외양간 고쳐놨다 칩시다. 근데 소는 도망도 안 가고 죽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괜히 엉뚱한데 돈 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기상청인 줄 아십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면서 주민들에게 미리미리 통보하고 그래야 돼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깡막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동네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 건물 자체가 주민을 위해 있는 공간 아닙니까? 주민들 살기 좋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당신들 하는 일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줘야 하는 게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버스 정류장이 무슨 사는데 지장이 있답니까? 그리고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한들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세상 자기가 다 알아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안 입고 오시면 그쪽도 공무원 하시든가. 국민들 혈세 뜯어먹고 살면서 일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막말하지 마요. 저희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원하다 못해 추운 이 공간에서 냉방병도 걸리고 가끔 당신 같은 이상한 분도 상대해야 하고요. 심한 경우는요 경찰까지 동원해야 하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한다고요. 저희들은. 아시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내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근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개 돼지 같은 인생살이 하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사세요. 뭐? 국민을 위해? 참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주니까 당신들이 이만큼 사는 거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버니까 당신들도 나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뭘 알고나 떠드세요. 아주 멍청하다 못해 이기적이기까지 하니. 우리같이 당신들이 고생을 해보든가? 허구한 날 선물 하나 받은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비리니 뭐니 떠들어대고, 그깟 버스 정류장 하나 안 해준다고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질 않나. 국민의 혈세가 이상한 곳에 쓰이고 있다니, 만다니. 그럼 당신들은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개 돼지처럼. 예? 먹고 자고 싸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 제발. 원래 짐승들은 그런 겁니다. 어디서 감히 주인한테 대들기를. 우린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가 보다. 이렇게 열심히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도 좋지도 안 해주니 말이다. 결국 저들은 우리의 말 따위는 듣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면 우린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니까.